지난주에 이어서, 선배님들 일단 잘 쓰고 계시고, 지난주에는 글을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이제 수요일 날 강의할 때도, 어, 글에 대한 좀, 어, 왜 써야 되는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마음가짐, 뭐 스킬 이런 걸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오늘은 글에 대한 좀 스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고, 그다음에 어, 총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제 소개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한번 지금 채팅창에 한번 그래도 글쓰기가 좀 이제 손에 익었지만 어, 글쓰기가 어렵다 1번, 쉽다 2번 한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에 한번 아직도 그래도 글쓰기가 손에 익었지만 글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1번, 쉽다 하시는 분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저도 아직 뭐 선배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글쓰기가 글은 쓰면 쓸수록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글쓰기가 왜 어렵다는지 한번 같이 한번 더 나눠보면, 글쓰기가 왜 어렵냐? 아직 내 현재 상태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쓰자고 했는데, 또 쓰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이게 써도 될까? 아니야. 나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 그냥 내 현재 상태를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내려놓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아직,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현재 상태 아직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쓰다가 그냥 또 다른 얘기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쓰고, 그냥 남의 얘기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내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풀어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좀 수위 조절은 해야 되겠죠. 선배님들이 내 얘기를 다 진짜 뭐 나쁜 거부터 좋은 건 써도 되지만 나쁜 거를 막 뭐 굳이 막 이렇게 뭐 치부를 드러내기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현재 상태를 좀 내려놓고 인정을 하고 내 얘기를 좀 쓰면서 남의 얘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면 조금 수월한데, 아직도 내 현재 상태를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글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제만 쓰자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제를 드리면은 뭐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사랑에 대해서 쭉 쓰고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견을 딱 좀 쓰면 되는데, 그럼 간단하잖아요. 심플하게. 근데 사랑에 대한 얘기 썼다가 난 누가 밉다. 근데 그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이별했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얘기를 또 집어넣으니까 글이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별에 대한 얘기를 넣어가지고 뭐 마지막 결말에서 이별보단 사랑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막 계속 중구난방으로 뭐 좋아하는 영화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좋아하는 드라마를 써가지고 뭘 했다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선배님들 진짜 뭐 본인들이 글쓰기가 더 좀 수월해졌다 느꼈을 때, 그럴 때 한번 써보시고,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주제만 쓰자, 심플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다 잘 쓰려고 합니다. 글은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 쓰면 남잖아요. 근데 말은 어때요? 한번 내뱉으면은 날라가죠.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조리 있게 잘하는 게 어려워요. 말은 한번 하면, 선배들 말을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강의도 연습을 계속 하면은 계속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말은 어때요? 한 번 내뱉으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글은 한 번에 잘 쓰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쓰려고 어떻게 하자? 초고는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양을 채우는 원고고 쓰레기다.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고칠수록 좋아진다. 글은. 그러니까 글은 항상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고칠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명 작가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다? 제가 말씀드리죠. 매일 쓰는 사람이 뭐다? 작가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아침에 피곤하시죠? 유명 작가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라면 그 누구든 결국 빈 공책이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면 방망이로 자기 머리라도 내리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클리호라는 사람도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 존 스타이백 같은 작가도 어떠세요? 딱 첫 줄을 쓸 때 보면은 처음에도 딱 보면은 뭐 주제를 딱 주지만 오늘 어떻게 써야 하지? 첫 줄을 쓰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뒤에 첫 줄을 어떻게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나눠볼 거니까 존 스타이베라는 사람도 첫 줄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마술이며 기도의 농신 수줍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토마스만 같은 경우도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유명 작가들도 우리는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글쓰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근데 글쓰기가 쉽다라는 분도 뭐 그거는 이제 계속 글쓰기가 또 뭐 연습이 되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법은 뭐다? 매일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 한 가지만 쓰시고 집중해서 한 번에 다 쓴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글 쓸 때는 쓰다가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쓰다가 지우다 쓰다 지우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끝까지 완성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우는 한이더라도 글은 한 번에 쓸 때 끝까지 완성을 하시고 한 가지 주제만 한 가지 주제를 들으면 한 가지만 쓰시고 거기에 쓰고 또 쓰고 고쳐 쓴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플러스를 시키면은 나를 내려놓고 내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그 전제에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쓰고 또 쓰고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배님도 글 쓰기 전에 내가 어떤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좀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시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상상을 하자. 오늘 내가 쓰는 글이 누군가에는 반드시 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오늘만큼은 유시민이다. 아니면은 강원국이다. 아니면 뭐 무라카미 하루키다. 뭐 아니면 조앤 케이 롤링이다. 물론 유명 작가들 많잖아요. 마크 트웨인이다. 그런 유명 작가라고 내가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아시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번 안 해보시니까 이게 또 이게 될까 있겠지만 잠재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시를 못해요. 선생님. 저도 제가 항상 눈을 감고 저는 한 10초 정도 나는 오늘 내가 되게 대단한 작가라.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씁니다. 그렇게 쓰면 정말 자신감이 생겨서 글에 탄력도 생기고 글 쓰는 게 재밌어요. 어렵긴 한데 그런 마음가짐의 문제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최고의 작가다. 그러니까 선배님도 쓰실 때 나는 초보 작가고 내가 쓰는 글이 이래 그러면 진짜 사람 글 가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떨칠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작가다. 내가 지금 그런 작품을 의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내가 쓰는 글이 뭐 지금 내용이 뭐 어떻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쓴 글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심장진 선배님이나 뭐 이훈 선배님이나 이상원 선배님이나 우리 뭐 형희 선배님이나 선배님들 쓰셨던 글이 남들이 봤을 때도 항상 누구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술을 많이 먹고 막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힘든 얘기조차도, 인생이 힘들었던 얘기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 거기에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을 돕고 싶은 글을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이 쓴 글을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쓴 글과 내가 쓴 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계속 뭐 대세가 되고 있고 이제는 뭐 좀 올드한 말이 됐는데 남 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글 가지고 어제 못 썼으면 오늘 조금 더 한 줄 더 쓰는 그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쓰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선배님들 글쓰기가 또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쓰시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저도 제가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일하지만 땅에 대한 용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설계팀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성 분석이 나와서 그게 수지가 맞아야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글쓰기도 이 구성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제 머릿속에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저는 구성 방식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라고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키워드를 넣을까 해서 그걸 갖고 제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선배님 말씀대로 프레임이 중요해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쓰지 마시고 노트 하나를 넣으셔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하시면은 서론에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까? 본론에는 내가 어떤 인용을 해서 내 스토리를 집어넣을까? 결론에는 이 글을 갖고 거기서 느낀 어떤 의미와 가치를 키워드를 하나 적어가지고 한 문장 적어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에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 줄로. 단어나.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묘사를 하면은 글이 쉽게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이걸 아 그냥 키보드 치다가 지우고 그러면은 사실 프레임이 없으니까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프레임이 있고 구성 방식이 있으면은 딱 주제까지 명확해지고 내가 어떤 글을 어디에 배치를 시킬 건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살만 붙이면은 글이 완성이 쉽게 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식이에요.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득을 위한 글, 논증을 위한 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제가 지난주에 하나 알려드렸죠. 1주차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제가 먼저 알려드렸던 가장 쉽게 쓰는 구성 방식보다 서론, 본론, 결론, 그건 어차피 배웠던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내 경험을 쓰시라고 했었어요. 내 주제에 대한 내 경험을 쓰시고, 경험에 느낀 감정을 그 다음 쓰시고, 그 감정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글이 짧으면은 그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썼던 책이나 어떤 뭐 드라마 대사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 순으로 이 구성 방식 가지고 글을 쓰시면은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 플러스로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거는 선배님들은 정보성 글을 쓰실 때나 아니면은 내가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설득시킬 때 남한테 논증하는 글을 쓸 때 이 프랩 공식을 많이 씁니다. 이 프랩이라는 게 PER, EP 해가지고 포인트, 서론에는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양갈식이야, 양갈식. 선배님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첫 번째도 주장을 하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주장을 하는 양갈식. 대충 뭐 국어 시간이긴 한데 문법도 조금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랩 공식은 논증하는 글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뭐다? 포인트 해가지고 선배님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 내가 오늘 왜 행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행복한 이유가 뭐뭐다. 이런 주장을 펴셨어요. 첫 번째에서. 그럼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시는데 보통 근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래서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래서 이래야 된다. 세 번째는 이래서 이래야 된다. 그렇게 리즌을 쓰세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 근거에 대한 예시를 사례로 들거나 선배님의 경험을 들여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핵심을 강조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제가 이 프랩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시는 게 더 빠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랩이 이런 공식인 거예요. 제가 버려야 할 글쓰기 습관 세 가지라고 글을 썼어요. 그럼 오늘 주장하는 건 뭐예요? P는 뭐예요? 포인트가 버려야 할 글쓰기 습관이 이겁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조금 그냥 살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 습관 중에 버려야 할 습관 세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이게 P예요, P. PREP에서 포인트. 그러면 R이 리즌이 되겠죠. 리즌은 이 위에 것들이에요. 그 리즌이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는 쓰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장을 짧게 씁시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생각 완벽하고 글을 쓰지 맙시다. 세 개로 제가 근거를 댔어요. 이게 R이에요, R. PR, 리즌. E가 뭐예요? 예시죠, 예시. 예시가 이 근거에 대한 예시를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고를 쓸 때 첫 마디가 이거였다.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라. 제가 예시를 든 거죠. 그죠? 이게 E에 E. 그 다음 P. 마지막 P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쓴 거를 쭉 썼죠. 그럼 마지막에 그래서 버려야 할 글쓰기 습관이 많지만 제가 세 가지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 쓰면서 나쁜 글쓰기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독자들도 이 세 가지 습관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부터 고쳐보도록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PREP. 이제 이해되시죠? 논증하는 글은 이렇게 쓰셔갖고 쓰시면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채팅창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해가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지금 쓰시는 PREP가 아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제가 두 개 알려드렸어요. 에세이나 자기계발 쓰실 때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 순으로 쓰시고 뭔가 정보성 글을 알리고 싶고 논증하는 글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프랩 공식을 이용해라. 이 프랩은 진짜 글쓰기 책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글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구성 방식을 변환하자. 선배님들이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하고 싶으면은 구성 요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다양하게 변주를 하자는 거예요. 선배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시잖아요. 기본 어떤 뭐 골프를 치시는 제가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를 치실 때도 어때요? 골프를 치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잘 치면은 자기만의 그 공식대로 이렇게 변주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응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글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걸 알고 더 이렇게 익숙해지면 자기만의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글쓰기 책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제 그 신간이 나와요. 글쓰기 책이. 그래서 그 책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나오면은 제가 시중에 나왔던 글쓰기 책 중에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책이 한 권 소개해드리면은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 작가님 쓴 이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 중에는 집대성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셔갖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구성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다양한 구성 방식을 어떻게 쓰냐 한번 볼게요. 칼럼을 쓰실 때 칼럼을 쓰시게 되면 선배님들이 많이 어떤 칼럼이나 이런 글을 쓴다 하면은 칼럼도 서론, 본론, 결론이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보통 구성 방식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 그냥 진단, 해법 이런 구성 요소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장르마다 틀리게. 그러면 부동산 어떤 현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이 현상이 뭐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칼럼 쓴다고 만약 주제가 이렇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 모델하우스가 장사진을 이루고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며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이건 사실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지. 공급 부족의 문제냐, 해법, 결국에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칼럼이 보면은 신문 칼럼들은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현상을 얘기하고, 그게 왜 생기는지 진단을 하고, 그거는 해법 이렇게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본다 하는 거죠. 혹시 칼럼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런 구성 요소를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배님들 혹시 내가 지금 뭔가 상품을 팔거나 저처럼 이렇게 어떤 강의를 열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럼 홍보하는 글은 어떻게 돼 있다? 특징, 장점, 이익, 혜택 이런 순으로 쓰면 좋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있지만 장르별로 선배들이 어떤 글을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하는 글을 쓰고 싶다, 칼럼 쓰고 싶다, 뭐 아니면 논증하는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성 방식을 따져봐가지고 내가 구성 방식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글을 내가 쓸지 먼저 배치를 하고 키워드를 쓴 다음에 거기에 살만 붙여도 길게 느리면 한편에 글이 된다, 안 된다? 글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구성 방식을 생각하고 미리 배치하고 프레임을 만들면 쓰기 수월할까요? 안 할까요? 쉽겠죠. 저만 쉬운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성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래서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 한번 쳐보세요.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논증하는 글이 주장, 이유, 근거와 예시, 재주장 이게 뭐였어요? P, R, E, P 프랩이었죠. 프랩.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논증하는 글이 아까 말씀드린 PREP, PREP. 그러니까 프랩 공식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쓰고 이런 걸로 응용을 하자라고 강원국 작가님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모든 책에서 중요한 게 뭐다? 프레임이다. 일단 첫 번째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고 보면은 교회에서도 기도문도 이렇게 나온대요. 찬양, 은혜에 대한 감사, 회개, 간구, 다시 감사, 아멘. 글에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도 구성 요소는 세분화시키도 좋고 구성이 치밀해진다. 그래야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글은 구성 방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한 다음에 선배님들이 쓰고 싶은 걸 먼저 생각을 하셔갖고 쓰시자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글감 노트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글감 노트에 글감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자라는 프레임까지 적어놓고 단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배치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첫 문장이 생각이 안 나면 이따 첫 문장 쓰는 방법을 한번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섞어서 한번 글쓰기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문장은 아까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문장이라는 건 뭐냐? 문장은 가장 쉽게 쓰는 어떤 한 단위예요. 글쓰기에서 단어와 문장이 선배님들이 쓰는 가장 작은 단위죠. 쓰려고 하지 말고 번역하자라고 해요. 제가 많은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도 그냥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은 선배님들이 이미 생각했던 떠오르는 것들을 이 말로 한 거를 내가 그냥 쓰는 거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막 써요. 그게 초고를 쓰는 거예요. 초고는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막 그냥 이렇게. 그거를 그냥 무작정 쓰지 마시고 한 번 더 바꿔서 번역한 게 글이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일단 쓰세요. 쓴 다음에 어떻게 하자? 문장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문장은 짧게 쓰자. 단문으로 쓰자.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단문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짧게 짧게 쓰면은 왜 좋다?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은 짧게 쓴다.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은 짧게 쓴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내용은 쉽게 쓴다. 그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문장은 짧게, 내용은 쉽게. 꼭 외우세요. 문장은 짧게, 내용은 쉽게. 그게 가장 가독성이 있는 읽기 쉬운 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글은 잘 쓰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장 쉽게 되는 글이 잘 쓴 글이에요. 선배님들 자식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쓴 글을 제 딸한테 보여주고 내가 읽어봐. 이해되니? 아빠 이해돼. 그러면 잘 쓴 글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내용 쉽게,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해야 그 책이 나왔을 때도 누구한테나 쉽게 읽히는 글이 된다. 그 방법이 뭐다? 문장은 짧게, 내용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첫 문장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첫 문장은 제가 드는 주제에 드리고 속담이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속담이나 아니면 명언이나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쓰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구절을 찾아서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실패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실패 명언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쭉 명언이 뜹니다. 그 명언에서 선배님들이 오늘 내가 갖고 쓰고자 하는 주제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 그 가장 비슷한 명언을 첫 문장에 적으세요. 그러면 명언을 딱 쓰시면은 하고자 하는 실패 주제와 어울리는 구절 명언을 하나 이제 골라 쓰신 다음에 그 명언 쓰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선배님들의 경험과 그다음 두 번째 글 나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생각했을 때 허물은 이런 거다. 두 번째 문장에 금방 나오죠. 때문에 첫 문장은 그 주제에 맞는 구절이나 명언으로 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선배님들의 생각과 경험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이어가면은 쉽게 글이 이어진다. 그럼 어떠세요? 선배님도 심장희 선배님이나 뭐 다른 선배님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어차피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잖아. 회사에서도 보고서 쓰실 때 첫 문장이 어렵잖아요. 근데 첫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걸 쭉 쓰시면 어때요? 글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쓰면은 그 다음 문장들은 수월하게 쭉 내려가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명언이나 구절로 시작을 하자. 그럼 또 누가 질문을 하겠죠. 명언을 써서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닙니까? 저작권, 명언 같은 경우는 보통 책의 저작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고 나서 4, 5, 70년이 지나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명언들이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많겠죠. 100년 전의 사람들, 위인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마이클 조던이나 뭐 페리스 힐튼이나 이런 뭐 셀럽들이 한 말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가 뭐 심장희 선배님이나 이훈 선배님이 우리 뭐 형현 선배님께서 페리스 힐튼에 대한 명언을 갖고 왔다고 쳐요. 어떤 글을 썼는데. 근데 페리스 힐튼이 정말 한가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선배님들 쓰신 글을 본 거예요. 근데 명언을 봤는데 내가 쓴 글이라고 저작권 침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일단 페리스 힐튼 외국인이에요. 한글로 그렇게 뭐 메일 보낼까요? 일단 영어로 보냈겠죠. 근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언은 어떻게 하자? 그냥 갖다 쓰자. 갖다 쓰자. 그렇다고 우리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반론 제기하면 어때요? 다시 영어로 써가지고 보내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언은 갖다 쓰다. 근데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하나 팁이 있다면은 가장 책 쓰기나 글쓰기 할 때 인용하기가 가장 좋은 문구들이 어디냐면 성경, 그다음에 미소부화, 그다음에 불경 이런 책들이 있죠. 진짜 오래된 책들, 고전, 뭐 논어 이런 것들 원문 갖고 오세요 그냥. 그거 원문 갖고 와서 그런 걸 풀어 쓰세요 그냥. 성경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그런 거는 아무도 태클 안 걸어요. 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누구나 읽는 책이고 이솝우화 같은 것도 그렇고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래서 4, 5, 70년 전 책들을 인용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보세요. 그런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선배님들의 그냥 직접 경험 쓰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으니까. 아시겠죠? 좀 다른 데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첫 문장을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2002년도, 19년 전에 우리 4강 갔을 때,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002년 멤버였던 유상철 선수가 아주 안타깝게 좀 세상을 일찍 떴는데, 뭐 그런 걸 또 쓰셔도 돼요. 2002년도에 4강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첫 문장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배님들 생각을 쭉쭉 쓰시면 어때요?
쭉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옆에, 그러니까 꼭 특정한 날이 있었다면 선배님들이 그 인생에 보면은 어떤 날에 특별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심야 선배님도 뭐 뭐 군대를 처음 입대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 아니면 뭐 결혼을 한 날, 아니면 큰애 뭐 첫 아들을 뭐 첫 자식을 만났던 날, 뭐 어떤 큰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첫 만남 이런 주제로 썼을 때도 이런 특정한 날에 대한 사건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인생의 첫 만남 딱 해놓고,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몇 월 며칠에 인생의 첫 만남을 만나게 됐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첫 만남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 다 이렇게 선배님의 경험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날에 그 사건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쓰시고 난 다음에 그날의 특별함이나 분위기 등을 첫 문장에 서술을 하고, 그 사건으로 된 선배님의 경험이나 느낌을 서술을 하다 보면은 한 편의 뭐 에세이나 단글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날에 있던 거를 첫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세 번째가 장소, 사람, 관찰.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오늘 딱 앉으셔가지고 뭐 심야 선배님도 딱 앉았는데, 아, 졸린데 오늘 황상현 작가의 얼굴을 보니까 더 졸리다. 뭐 어디 어떤 사람을 봤다. 첫 문장에 어떤 사람을 봤다. 황상현 작가를 봤다. 표정을 보니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첫 문장 쓰시고 그 다음에 쭉쭉 쓰실 수가 있죠. 아니면 장소. 내가 오늘 어디 커피숍에 갔다. 앉았는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관찰하는 거죠. 살펴봤더니 어떤 연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뭐 모습이 보인다. 막 말로써 뭐 설레는 보인다. 그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도 저런 사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주제가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며칠 전에 내가 뭐 커피숍에 갔다. 이 첫 문장 쓰고 그 다음에 연인을 봤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 간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봤다. 뭘 했다. 이걸 첫 문장에 써보시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명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을 처음에 첫 문장에 쓰시고 그거에 대한 선배님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푸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떤 계절. 오늘같이 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가 지금 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내렸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창문을 열었다. 첫 문장을 쓰시는 거야. 오늘 비가 내린다. 아니면 며칠 전에 비가 내렸다.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우울하다. 옛날에 헤어졌던 그녀가 생각이 난다. 근데 와이프한테 걸렸다. 와이프가 화를 낸다. 또 그녀를 생각했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딱 쓰시면은 그거에 대한 선배님들을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1번,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첫 문장은 이제, 첫 문장 이제 쓰시는 게 좀 수월하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이제 하루, 일상, 평범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이제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또 어떤 주제를 드렸으면은 선배님들이 오늘 첫 문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친구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내 친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그 내용을 쭉 적으시는 거예요. 따옴표로 해가지고 묘사를 한다는 거죠. 첫 문장을 쓰고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따옴표로 해가지고 쭉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아, 지인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잘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선배님이 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쭉 풀었으면은 수월하게 쓸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주제를 드리면 뭐 행복이라는 주제를 드렸어요. 그럼 나는 행복을 좋아한다. 그럼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 첫 문장에 쓰시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 나는 이래서, 왜냐하면 이래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그 다음 수월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문장을 뭐뭐 좋아한다, 뭐뭐 싫어한다 이렇게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의와 연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강제 연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전혀
저기 다른 단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첫 문장을 써보세요. 만약에 뭐 제가 터미널한테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란 글쓰기에 대해서 왜 글을 쓰는가 만약 이런 했다면은 글쓰기는 뭐뭐다. 글쓰기는 글쓰기는 노동이다. 글쓰기는 고역이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써보세요. 그럼 뭐뭐를 정의를 내리면 어떠세요? 그 정의를 내린 그 다음 문장에는 그 정의를 내린 선배님들 생각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풀어 써야 되잖아요. 내가 왜 글쓰기는 고역이다 하면 왜 고역일까? 아, 글 쓰는 것 자체가 황나라 작가가 글을 쓰라는데 지금 저도 솔직히 일주일 동안 글을 못 썼어요. 제가 너무 그 뭐 사고도 있었고 뭐 되게 머리가 좀 아프기도 했고 또 좀 쉰다고도 안 쓴 것도 있지만 요새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또 막 몸이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쓰면은 글쓰기는 고역이다란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어떤 정의와 연결을 써서 한번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한번 첫 문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풀어 쓰시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첫 문장을 쉽게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글쓰기도 마무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PREP에서 아까 프랩 구조에서 선배님이 생각했던 그 주제를 일단은 주제를 썼잖아요. 그 주제를 마지막에 또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버리는 글쓰기 습관 세 가지 글 보셨지만 버리는 글쓰기 습관이 나쁘다. 그걸 버려야 잘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주장을 했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나쁜 습관이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고쳐봅시다. 내용 요약해가지고 주제를 다시 강조했죠. 그렇게 끝내도 마무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의 묘미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글쓰기가 조금 더 선배님들 좀 수월해지시면 뭐 에세이나 뭐 일기 같은 거 쓰실 때 약간 좀 가볍고 좀 즐거운 걸도 좀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글을 쫙 쓰다가 뭐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한번 좀 비틀어가지고 내 생각이 원래는 이랬는데 이랬더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쓴 글 중에 군대를 2번 갔다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간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결론에 반전을 해서 이건 꿈이었다. 군대를 다시 가기 싫다.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2번 가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뭐 그런 걸 쓰실 때 반전의 묘미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이제 응용했을 때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좀 제일 수월합니다. 쭉 선배님들이 이제 나도 행복하고 싶다. 행복에서 쭉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그럼 다짐해서 거기 딱 끝내면은 결심해서 딱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네 번째예요. 노력하고자 한다 해놓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선배님들 여러분들도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찾는 것은 어떨까라고 딱 마무리를 하면은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이 읽었을 때 결론이 되고 질문을 던지고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쓴 블로그를 한 많이 보세요. 저는 항상 세 번째, 네 번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글쓰기 책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외국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다 마무리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제가 보고 엑기스만 놓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거꾸로 첫 문장에 명언이나 속담을 넣자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떨까 하고 아니면 선배님 뭐 나도 오늘 노력하고자 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 주제에 맞는 명언이나 속담 구절을 마지막에 배치를 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환기를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글이 끝났을 때 딱 끝났는데 아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네. 그런 걸 때 되게 많거든요. 혹시 그 이메일로 뭐 따뜻한 하루 편지라고 그거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그 글이 마지막에 가장 명언인 속담으로 끝이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뭐 다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라 그래도 다 쓰실 걸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블로그 글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한데 지금 피드백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읽기는 다 읽었어요. 어제까지 쓰신 글도 어제 늦게까지 다 보고 잤는데 뭐 다 좀 아까 밀리신 분도 있고 그냥 그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여유가 되실 때 쓰시면 되니까 매일 쓰시는 분도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배님들 마무리, 첫 문장, 구성 방식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써보자. 강의를 듣고 나서 적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저도 반성해야 되지만 그거는 강의만 듣고 강의 수십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듣고 나서 시간이 늦더라도 배운 거는 써먹자. 그게 선배님들이 가장 성장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간에 배우고 나서 써먹으세요. 배우고 나서 써먹어야 성과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떠들어 봐야 안 하시면은 또 돌아오면 아미탑을 되니까. 그래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표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글의 표현이 좀 하면은 좀 더 세련돼질 거 아니에요. 글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표현력이 되게 많긴 한데 뭐 표현을 잘하면은 묘사를 잘하면 선배님도 진짜 베테랑 작가로서도 역할을 손색이 없는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글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는 비교와 대조만 잘해도 잘 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와 대조하는 글을 써셔도 되고요. 중간에 한번 쓰시는 게 좀 잘 보이진 않는데 강원국의 글쓰기에 나온 책에 인용을 한 겁니다. 글쓰기와 운전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비교와 대조의 차이점을 아시죠? 비교는 같은 것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대조는 두 개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게 대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교와 대조를 뭐 같이 좀 한 건데 운전과 글쓰기를 비교한 글이에요. 운전은 출발지가 있다. 근데 글쓰기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서 시작한다. 운전도 하면은 우리가 시동 걸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글쓰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은 도착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다. 글쓰기는 주제, 핵심 메시지가 글쓰기의 목적지다. 운전하려면 차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글쓰기 하려면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떤 걸 인용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겠죠. 이런 게 표현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좀 세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더 많이 해보고자 하는 건 이 비유. 비유가 제일 좋은 표현 방식이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비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는 비교법과 은유법이 있다. 비교법과 은유법. 비교는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쟁반같이 둥근, 뭐, 황상용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해서 지규예요, 지규. 은유는 은근히 비유를 한다 해서 은유로 하는 간접 비유. 그러니까 은근히 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뭐는 뭐뭐다라는 강제 연결법, 서로 다른 단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유법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직유법을 많이 쓰시는데 은유법 이런 식으로 선배님도 아까 글을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비유법만 잘 써도 글이 상당히 조금 퀄리티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쓴 글에 비해서도 더. 그래서 은유법, 직유법, 비유가 많은 글들이 소설책도 그렇게 많고요. 에세이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뭐 유시민 작가도 보면 막 글을 되게 잘 쓰고 하는 거 보면 비유를 잘 하는 거예요. 장석주 작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처럼 뭐뭐 같이 이런 예시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예를 든 것만 해서 한번 선배님들이 문장 하나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한 챕터만이라도 이렇게 비유법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더 소홀하게 저만의 에세이 쓰는 방법에 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에세이는 일상을 쓰는 글이라 생각해요. 에세이가 또 우리말로 하면 수필, 산문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일상을 쓰는 글에 대해서 한번 에세이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살면서 있었던 추억이나 아팠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오늘 이 마누라랑 싸웠는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되게 왼수야. 어, 어떤 날은 내가 좀 완전히 뭐 술이 많이 만취해가지고 막 늦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집에 안 자고 깨어 있었어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와서 막 뭐 싸우고 이랬던 뭐 좋았던 추억들, 유쾌한 추억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뭐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별했거나 이런 아팠던 경험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종이를 꺼내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주제를 적어 놓고 만약에 생각이 났다 하면 거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소재를 하나 골랐다면은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던 장면을 아까 첫 문장 쓰는 방법 뭐 그래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배님들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와이프하고 뭐 처음 만났다, 아니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을 뭐 그거를 만약에 소재로 골랐다 하면은 내가 오늘 처음 배우자를 강남역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 한 줄을 그 한 줄에 대한 그거를 그 장면을 하나하나 문장으로 나눠가지고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 묘사를 하자 그랬어요. 묘사하는 글이 좋다는 게 왜? 독자들이 독자들이 생생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독자가 이 글을 읽음으로써 생생하게 묘사 장면을 상상해서 화자에 대한 걸 잘 따라가는 것이 좋은 에세이라고. 그래야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배울 수가 있고. 에세이가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같이 공감하고 위로받는 글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밋밋하게 쓰면 어떨까요? 내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와 차 한잔 했다. 그녀가 이뻤다. 이렇게 밋밋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씩 묘사를 해가지고 쓰자라는 겁니다. 따옴표 써가지고 같이 했던 대화체도 쓰고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긴 생머리가 내가 봤을 때는 어땠다. 이렇게 써야 있는 독자들이 그 썼던 저자의 모습이 돼서 그 사람의 이입이 돼가지고 그 글에 몰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지금 쓰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장면을 묘사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에세이는 솔직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 작가들 책 보면은 일단 자기를 잘 드러냅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낼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스라 작가라고 있어요. 92년생 이스라 작가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월간 에세이로 해가지고 계속 글을 보내주는데 그 친구가 쓴 걸 보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19금, 29금 막 글을 써요. 남자친구랑 하룻밤을 보냈는데 무슨 뭐 에로 무슨 소설처럼 그리고 자기 일상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좀 지금 놀라긴 했는데 직설적이긴 한데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에세이는 일단 솔직해야 되고 나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희 선생님이 쓰셨던 에세이나 만약 이훈 선배님이나 이승환 선배님이나 향기 선배님이나 우리 김현 선배님께서 에세이를 쓰신다 했을 때 본인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쓰는 건데 뭐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에세이는 솔직하게 썼을 때 가장 공감이 되고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글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쓰실 때 묘사를 하자.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디테일하게 쓰세요. 그래야 있는 독자들이 이입을 하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만 쓰시면은 선배님 에세이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에세이 한번 보세요. 에세이 글들 보세요. 다 자기 일상 자기 인생 쓰는데 그 묘사해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되잖아요. 몰입이 돼서 이입이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에세이 어떻게 쓰자? 선배님이 좋았던 기억들, 아팠던 추억들 하나 꺼내서 세부적으로 잘 묘사하고 솔직하게 쓰자. 그게 다예요. 안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제 강의가 막 제가 좀
재미있게 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막 웃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저와 맞지 않은 거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침에 원래 강의해도 좀 졸리기도 한데, 이런 걸 제가 좀 알려드린 것만 해가지고 적용하셔도 글쓰기 좀 수월해지시니까 좀 빨리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리뷰 쓰는 게 책을 읽었는데 리뷰 쓰는 게 어렵다 하시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가장 했던 게 뭐냐면 글 쓰는 게 왜 어렵냐. 구성 방식, 프레임이 없어서 어려운 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책 리뷰 쓰는 것도, 서평 쓰는 것도 제 마음대로 제가 제 구성 요소를 만든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대로 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서론에는 선배님들이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 한번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을까, 서론에. 쓰기 쉽죠? 만약 한기 선배님이 만약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읽었다. 오늘 재테크 책을 읽었다. 그러면 누가 소개를 해서 아니면 독서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읽게 되었다. 이 첫 문장을 쓰시면은 안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문단에서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영화 같은 그런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어때요? 적어도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이나 감독이나 어떤 스토리는 조금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자. 그 두 번째에다가 저자 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차라도 소개를 좀 해주자는 거예요. 이 책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목차를 다 쓰자? 아니, 장제목만 써가지고 소개를 하자라는 거예요. 장제목만. 1장, 2장, 3장, 4장. 그것만. 그렇게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배님들이 읽었던 인상 깊고 감명 깊었던 구절과 생각을 한 5개나 한 3개, 5개를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적어서 소개를 해요. 그래도 이 책에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관가하는 게 뭐냐면 선배님 책 읽고 그 책 요약해서 블로그에 되게 자세하게 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100% 전화 옵니다. 왜? 내 책 다 읽고 왜 다 요약해서 올렸냐. 당신이 쓴 걸 보고 책이 안 팔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연락이 와요,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포일러. 영화도 스포일러 하면은 그 저작권 침해로 막 욕먹잖아요. 우리도 이 리뷰 쓰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궁금해하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10% 미만 소개를 하더라도 그 책의 10% 미만만 소개를 해야지 그 책을 일일이 다 소개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출판사에서 다 이메일을 해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뷰 쓰실 때도 중요한 게 그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결론에서 이 책을 읽고 난 느낌과 이 책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론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좀 이거 쓰는데 좀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8번 한번 눌러보세요. 리뷰 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훈 선배님 혼자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많이 비우셨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항상 글쓰기 이제 강의할 때마다 온라인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몇 개는 있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글을 쓸 때는 이거는 한번 제 강의 들으실 분 또 아시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온라인 글쓰기 비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중요하게 얘기하면 선배님들이 한 주제를 딱 정해놓고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경우도 큰 카테고리 하나만 딱 정해놓고 자기 블로그 정체성을 찾아놓고 매일 그 소주제를 매일 하나씩 올리세요. 매일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못 올리면 뭐 일주일에 2개 정도를 내가 화요일, 목요일날 포스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포스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유입되는 시간들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포스팅을 하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대 6시, 8시, 새벽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12시, 1시.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저녁 6시부터 8시. 그리고 자기 전에, 밤 10시부터 12시. 그 사이가 사람들이 가장 핸드폰으로 요새는 블로그나 이런 걸 많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스팅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노려라.
세 번째는 썼던 글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고, 아, 그래, 내가 뭔 글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응이 없더라도 계속 써라. 그러니까 뭐다? 그냥 닥치고 매일 쓰자라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매일 써서 올리자. 뭐 블로그 상위 노출, 뭐 키워드 노출 다 좋아요. 뭐 그런 거 배워도 좋은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 키웠던 이유는 그런 거 다 몰라도 그냥 키워드, 뭐 해시태그 이런 거 다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주제 정해놓고 매일 다르게 소주제로 매일 올렸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블로그에 지금 한 8,700명이 모여 블로그 일시 생긴 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냥 선배님들은 그냥 편하게 글 쓰시고 블로그에 올리세요. 그냥 매일. 그렇게 1년만 쓰시면 진짜 이웃이 한 몇천 명은 생기실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부담 없이 그냥 쓰자, 매일. 아시겠죠? 블로그 글쓰기로 쓰는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매일 썼던 글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본문으로 썼어요. 본문으로. 그러니까 매일 본문 쓴 게 아니라 매일 썼던 거를 두 달치를 모으니까 그게 본문이 됐고, 그 본문 모은 거를 거꾸로 컨셉을 정해놓고 컨셉을 정한 다음에 목차를 짜요. 목차를 다시 짜가지고 거기에 제가 썼던 본문을 다시 다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으니까 그게 하나의 원고가 됐고, 그게 원고에서 모자란 게 보니까 서문과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없어서 그걸 따로 써가지고 모았어요. 모아서 한 번 더 태그를 해가지고 하니까 책쓰기 원고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고하니까 계약이 돼서 책이 나왔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지난번 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12권의 책에 냈지만 거기서 한 4권, 5권은 이 방법으로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블로그로 계속 글을 써도 책을 출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뭐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게 귀찮아 이럴 수도 있는데 쓰다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도 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쓰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브런치 같은 경우는 브런치 작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브런치 작가들 결국에는 내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독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를 잡고 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글을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서 한번 그 글을 올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브런치는 어때? 블로그랑 틀리게 브런치 작가 신청을 해야지 거기 심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과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독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를 잡고 관련된 두세 개 글을 써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쉽게 되는 방법이 뭐다? 일단 종이책 출간을 하시면 출간 작가가 되시면 바로 그냥 입력해서 심사를 올리세요. 그러면 링크만 보내면 자기가 그 서점에 책 파는 작가라고 인증만 되면은 한 번에 합격이 됩니다. 그런 작가. 그래서 만약에 브런치 작가에서 계속 떨어졌다. 그럼 일단 종이책을 내는데 목적을 두시고 아니면 전자책이라도 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브런치 작가를 신청을 하시면 한 번에 된다. 이렇게 한번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가상 정리학용 아시죠?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리학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사는 지금까지 500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사람도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한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물론 이게 정리학용이 한글로 쓴 건 아니겠죠. 한글로 쓴 건 아니고 어때요? 그냥 한글로 쓴 게 아니라 한자를 쓴 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풀어 쓴 거겠죠.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보면은 똑같아요. 글을 쓸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된다.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주제만 쓰자라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이게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예시와 알맞은 인용은 글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맞죠? 그렇잖아요. 자기 사례와 어떤 남의 책에서 갖고 왔던 비슷한 인용을 하면은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무작정 늘어놓아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중구난방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글도 심플하게 딱딱딱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작정 늘어놓지 말자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좀 잘 안 되지만 글 쓰는 사람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더 막 글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선배님 만약에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글을 쓰면은 그 글을 자체도 되게 좀 뭐라 좀 되게 막 화가 난다 그러나? 글 자체가 되게 막 좀 날선 느낌도 들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글도 감정하고 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 글을 쓰실 때도 항상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평온할 때나 좀 기분 좋을 때, 그럴 때 맞춰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도 나중에 있는 독자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배운 게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글에 힘이 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어때요? 계속 장황하게, 말도 장황해지면은 거기에 설득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글도 말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짧게, 내용도 쉽게, 짧고 단순하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목을 갖춰 신뢰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조목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목차예요, 목차. 목차를 갖춰서 신뢰가 보여. 예시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성 방식을 생각하면 목차가 뭐예요? 구성 방식이잖아요. 글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는 거를 오늘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핵심 개념을 잡아라. 키워드를 잡고 그거에 따라서 글을 늘리면 더 쓰기가 수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옛날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글쓰기 방식에도 통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몇 가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정말 다 아는 방법일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하고 좀 적용을 해보세요. 일단은 글을 잘 쓴다라는 거는 선배님들이 가진, 우리 심장현 선배님이나 이훈 선배님이나 이상한 선배님이나 한기 선배님이나 김도현 선배님이 가진 경험, 지식, 감정 등을 내가 얼마나 그 글에서 잘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의 경험은 시간 단위로 잘라서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은 쉽고 재밌게, 내용은 쉽게, 그리고 조금 유익하게 좀 쓸 수 있으면 재밌게 좀 써보는 것도 한번 좋다. 그리고 감정은 어떻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묘사하자. 해서 이렇게 방식을 해서 내 경험과 지식, 감정 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독자는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공감이 되거나, 그래서 잘 쓰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도 쓰실 때 내 글이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부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글을 내가 쓸 때 독자가 읽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 경험이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쓰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 아시겠죠? 독자들은 내가 글을 잘 쓰는지 안 쓰는 게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이게 진짜 뭐 좀 그렇더라도 이걸 읽고 나한테 내가 그거를 읽고 울었어. 마음이 울렸어. 그러면은 그 글을 잘 쓰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 글이. 그래서 우리는 작가 입장에서는 독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 경험이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고 글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생각을 하자. 한 개의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생각한다.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한 줄도 못 쓰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한 개 주제만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오직 하나만 생각하자. 아시겠죠? 심플하게. 그래서 키스 법칙 해가지고 제가 keep in simple short,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keep it simple short 해서 짧게 심플하게 쓰는 것도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들 필사, 제가 지난주에 필사 얘기했죠. 좋은 구절은 필사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으지만 마세요. 콜렉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콜렉터에서 꺼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좋은 문장을 내 상황에 어떤 문장이 있으시면은 그 주어를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뭐 좋은 문장을 쓰시는 다음에 그 문장에 내 상황을 대입해서 목적어를 내 상황에 대입해서 바꿔서 그 문장을 바꾸면 정말 그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필사한 거는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바꿔서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그것도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필사를 하되 필사를 안 해도 책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밑줄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서 선배님들 글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최면을 이용해서 편하게 써보자는 거. 글쓰기도 선배님 갑자기 막 쓰실 때 막 의식하고 쓰면 더 안 써져요. 긴장을 푸시고 나를 내려놓고 글을 쓰시다가
첫 문장 쓰시고 나서는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쓰시면 몰입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듭니다. 거기서 계속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에 내 손이 키보드에 가도록 그냥 이렇게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내용 글을 전개가 더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다 글을 한두 번 써보신 건 아니니까. 근데 편하게 쓰실 거면 내려놓고 일단은 거기에 몰입해서 그냥 내 무의식적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도 이게 쓸 수 있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온거다. 초고는 양을 채우는 온거다. 초고는 쓰레기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겠어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온거다. 초고는 쓰레기다. 한번 쳐보세요. 제가 계속 쳐보라는 거는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항상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하지 마시고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들이니까 초고는 쓰레기다. 초고는 양을 채우는 온거다. 책 쓰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똑같아요. 일단 처음 쓰는 초고는 항상 양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써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초고는 왜 쓰기냐? 잘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쓰고 그래서 지금 초고를 썼으면 계속 고치고 태고 고치고 고치다 보면은 잘 그게 더 좋은 글이 된다. 그래서 글쓰기는 재능보다는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고치느냐에 따라서 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고 초고는 쓰레기다. 근데 왜 아무도 안 쓰세요? 왜? 아, 쓰셨구나. 제가 안 봤군요. 그래서 퇴고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글은 고칠수록 수정할수록 좋아진다는 말 잊지 마십시오. 꼭. 그래서 글쓰기는 태고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박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줄이라도 그냥 쓰는 습관을 갖자. 매일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한 줄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매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요. 글쓰기도 닥치고 매일 쓰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글도 계속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항상 또 그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제 모든 인생의 순간들, 선배님들 지금도 쓰시는 그 일상의 순간들이 인생의 순간들이 글을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글쓰기가 그 덕분에 제 마음에 그 내면이 단단해짐을 좀 느껴봅니다. 지금 선배님 한 20일 가까이 쓰시면서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좀 자기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제 마음이 좀 글쓰기라는 게 이 내면이 좀 채워지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이게 치유 기술이에요, 치유 기술. 치유적 글쓰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배님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좀 힘들고 지치다 또 일상이 좀 번화하셔갖고 좀 제가 요새 좀 그랬거든요. 몸이 또 그 교통사고 당하면서 좀 계속 이게 무리하지 않아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 일을 또 놓을 수는 없으니까 회사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마음이 아플 때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 글을 쓰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정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든 걸 내가 왜 써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황래 작가 힘들다고 써라 그랬는데 우리 심리학 선배님도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아씨 이런 거 왜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선배도 그렇고. 근데 쓰다 보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좀 계속 이렇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치유적 글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 감정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막 그냥 쓰세요. 그냥 일단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치유의 그 쓰기의 힘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나를 찾아가고 내면을 바꾸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하시면은 글쓰기가 가장 좋은 도구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글쓰기를 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술 마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외롭잖아요. 그럼 멍하게 있지 마시고 그냥 그 멍한 그 느낌을 글로서 한번 옮겨 보세요.
글로 옮기다 보면은 그게 나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잖아. 또 다른 나를 만나는 황상열 작가가 여기 있지만 실체는 여기 있지만 그 글 알 속에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게 서로 대화하면 또 그게 희석이 되고 또 그게 힘든 사람이 조금 약간은 좀 내려놓게 되고 그런 치유의 힘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거를 한번 글쓰기를 통해서 꼭 저는 그래서 주변한테 힘든 사람 있다면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민한테. 내가 작가예요. 지금 현민가 작가입니다. 메인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떠오르는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작가에게 내가 작가인데 내 스스로에게 만약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황산 작가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지 한번 채팅창에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한번 한 줄로 그냥 편하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채팅창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네, 좋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엇을 쓰고 있는가, 몇 개 쓰고 있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글쓰기가 어려워요. 쓰지도 않으면서 작가라고 하고 뭐 커피 한 잔 타고 노트북 열고 한 줄 썼다고 작가일까요? 아니요. 오늘 썼고 한 달 뒤에 쓰도 작가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포기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보다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 솔직하게 쓰고 있는가. 맞습니다. 매일 쓰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블로그에 매일 포스팅 안 해도 돼요. 선배님도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쓰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만 실력이 는다라고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그 나탈리 골드버그 그 사람이 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책 만약에 뭐 추천해달라 두 권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그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랑 그다음에 강원국의 글쓰기 두 권 사셔갖고 주말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탈리 골드버그가 한 얘기는 제가 지금 자신의 삶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강원국의 글쓰기는 글쓰기의 모든 스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접목시키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시면 이 영상만 무한 반복으로 보세요. 제가 그 책들을 다 망라해서 만들었던 그 강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글쓰기 제 마지막 말은 다 비슷한데 글쓰기는 선배님들 잊고 살았던 선배님들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지금 시점에서 글을 쓰다 보면 그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글을 써보니까 더 나이가 들어서 이해가 되네. 다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잊고 살았던 아예 쓰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때 내가 뭘 했는지 까마득한 그 기억 속에 쓰다 보니까 어떠세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기억조차 안 났던 삶들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진짜 한 10년 전, 20년 전, 20대 때 그런 막 그렇게 했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나? 근데 제가 옛날에 20년 전 썼던 다이어리를 보니까 그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제가 했던 게. 그걸 갖고 와서 다시 써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20년 뒤에 제를 보니까 24살에 학교를 이제 그 제대해가지고 복학했을 때 그때 대학 4학년 때 막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2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 내 20대 청춘은 이랬구나.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이 글쓰기를 계속 하시는 게 내 인생을 계속 해석하고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배님도 그냥 계속 편하게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에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평범한 현재 일상에 현재 내 일상에 나만의 가치, 나만의 심장희 선배님만의 가치, 이윤 선배님만의 가치, 이성환 선배님의 가치, 우리 현기 선배님의 가치, 김 선배님의 가치만 자기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현재 일상하고 해서 편하게 즐겁게 쓰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쓰는 글은 없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글과 비교하지 마세요. 선배님만은 선배님에게 못 씁니다. 자신이 있으면 자신만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항상, 그 향기라는 말이 저는 좋거든요. 그 향기라는 말이 진짜 그 글에 진짜 다 비슷한 글인데, 심장님 선배님은 그 심장님만의 선배님의 그 진짜 솔직함 보이고, 이윤 선배님만의 강단이 있고 그런 감성적인 것도 있고, 우리 이성환 선배님 같은 경우도 솔직 담백하면서 가족들하고의 그런 얘기들, 우리 향기 선배님만의 또 그런 여성만의 그 섬세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조금씩. 때문에 자신만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글을 쓰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당장 조금씩 블로그나 노트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하자. 닥치고 쓰자. 그래서 그 일상과 좋아하는 취미, 선배님들이 갖고 왔던 그런 경험들, 그 한 줄이 언젠가는 이 사생을 깜짝 놀랄 작품이 될 거니까 오늘도 매일 편하게 자신만의 글을 솔직하게 쓰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닥치고 글쓰기라고 붙인 겁니다. 그냥 닥치고 쓰세요. 좀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선배님들이 그냥 편하게 나만의 글을 편하게 닥치고 즐겁게 쓰셨으면, 저는 이 닥치고 글쓰기 30일의 이 프로젝트가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선창을 해볼게요. 한번 같이 구호 외쳐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선배님들 같이 한번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문구입니다. 선배님은 작가세요. 네, 쓰고 계시죠? 한번 선창을 하면 같이 따라서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이크 키시고, 자,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네, 끝까지 끝까지 쓸 거니까. 쓰실 수 있죠? 계속 쓰실 거죠? 닥치고 쓰실 거죠? 오늘도 네. 쓰실 거라는 거 아시고, 선배님들은 매일 쓰는 멋진 작가시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나는 지금 정말 작가세요. 책을 내서 작가가 아니고, 책을 낸 사람은 책을 내고 나서 글을 안 쓰는 사람들은 작가 코스프레 하실 뿐이고, 그냥 그 저자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쓰는 선배님들이 진짜 작가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될 때까지 쓰십시오. 그러면은 작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뭐다?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선배님 인생의 조각을 다시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한 작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글쓰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줄이라도 쓰시고 오늘도 즐겁게 닥치고 쓰시면 그 글이 모여서 선배님들의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대한 자신만의 작품이 되시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글을 쓰기를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먼저 안내를 드리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12기 총평, 그때 총평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제대로 어떻게 쓰셨고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설문지로 따로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쓰신 글들 보면은 다 각자의 또 이렇게 그런 선배님들만의 느낌이 있으시니까 너무 얽매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자신만의 지금 그 향기 나는 대로 잘 쓰시고 계시니까 오늘도 남은 열흘 동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강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재수강은 이제 2번 정도 더 할 수 있으시니까 계속 같이 글 쓰고 계신 분들은 13기, 14기까지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의는 또 우리 이승환 선배 같은 경우는 또 좀 재수강하고 계시니까. 근데 항상 강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제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씩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 팀장 선배님은 뭐 어떠세요? 쓰시면서 소감이나 뭐 또 질문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쓰다 보니까 그 쓴 글씨가 어찌 보면